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호가 호위라고 하죠.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린다는 뜻의 사자성어요. 설마 그렇게 꼴사나운 짓을 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여우 같은 인간 때문이에요. 저에겐 한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동화 속 왕자처럼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그 사람의 부족함마저도 흠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 제 남편이요. 남편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의 영업부 직원이었어요. 사람은 좋은데 영업수완은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영업수완이 영 꽝인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영업부 욕바지였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던 그날도 남편은 복도에서 상사한테 욕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를 만나러 회사에 들렸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었죠. 다 큰 어른이 학교도 아니고 회사에서 저렇게 혼이나? 나 같으면 당장 관둔다.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회사에 다녀야 하나 생각했어요. 한참을 모욕적인 말을 퍼붓던 상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글쎄 이 남자가 이미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90도 직각으로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하지 뭐예요. 근데 뭐랄까 그 모습이 굴욕적이라기보다는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순간 어른들의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순간의 화를 못 참고 뛰쳐나가는 건 쉽지만 굴욕적인 순간까지도 참고 버티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책임감을 아는 어른다운 행동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한참을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던 남편은 제 인기척을 느끼곤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그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 갈 때마다 영업부 앞을 어슬렁거렸죠. 남편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건 1년 뒤 제가 아빠 회사 홍보부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간부들을 제외하곤 제가 사장 딸인 걸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전 남들처럼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남편과는 부서는 달랐지만 복도나 구내식당에서 종종 마주치곤 했어요. 남편은 절 기억 못하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그 편이 낫죠.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있어서는 남한테 보이기 창피한 순간이었을 텐데 그걸 제가 지켜본 걸 알면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저는 사무실에 휴대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뒤늦게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근데 하필 사무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보안과 직원도 안 보이고 난감하던 그때 영업부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야근을 마치고 막 퇴근하던 참이었죠. 남편은 절 보고는 무슨 일 있냐며 다가왔고 전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넥타이 핀을 빼선 능숙하게 문을 따주었죠. 그리곤 제가 휴대폰을 찾아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려주었어요. 인턴 생활 힘들죠? 그래도 지나고 나면 지금 하는 일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송아름씨. 어머, 제 이름 기억하세요? 놀랐어요. 같은 부서도 아닌데 제 이름까지 알고 있더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원증에. 알고 보니 제 목에 걸린 사원증에 떡하니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제 이름을 기억하는 줄 알고 좋아했던 거죠. 어찌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퇴근 후 함께 밥을 먹거나 맥주를 마실 정도로 친해졌고 제가 인턴을 마치고 퇴사를 할 때쯤 우린 연인 관계로 발전해 있었죠.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우린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길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사장 딸이라고요. 처음에 남편은 농담하지 말라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아빠를 보고는 그제야 많이 놀라더군요. 처음에 아빠는 반대를 하셨어요. 아빠 외엔 가족이 없다 보니 저한테 든든한 사람을 붙여주고 싶어 하셨죠. 아빠 회사를 이어갈 사람으로요. 솔직히 남편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학벌도 그렇고 업무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아빠는 제게 져주셨죠.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영업부 욕바지에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로 거듭나게 됐죠. 신혼집은 제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에 꾸렸어요. 사실 남편네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벌어서 홀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살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점도 아빠는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시대까지는 아니어도 딸 자식 힘들게 할 정도의 형편은 아니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딸이 택한 길이니 어쩔 수 없었죠. 주변의 기우에도 불구하고 우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저한테 잘해주었거든요. 특히 남편은 나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적인 사랑을 쏟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많이 믿고 의지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회사 생활은 결혼 생활과는 달리 꽤 위태로웠죠. 결혼 이후 전무로 승진한 남편은 그 자리를 지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연이은 계약 실패로 회사에선 책임론이 불거지길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를 찾아가 울고 짜며 위기에서 남편을 구해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 남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터넷에 아빠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아빠 회사까지 흔들리게 된 거죠. 그 길로 전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가보니 아빠는 아무 일 없는 듯 정원수에 물을 주고 계셨죠. 그리곤 오히려 놀라서 달려온 저를 향해 내가 누구냐?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야. 아빠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 시부모님 계신데 툭 하면 친정일에 나서는 거 아니다. 여전한 아빠 모습을 보자 안심이 됐어요. 그래, 아빠가 어떻게 읽은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곤 돌아섰죠. 하지만 그때 이미 회사는 손쓰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려 있었고 아빤 그 사실을 제게 숨기시려고 괜찮은 척 하신 거란 걸 나중에야 알 수 있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아빠의 개인 재산을 몽땅 회사에 쏟아부으셨어요. 집까지 저당을 잡히면서요. 아빠의 그런 노력 덕분에 회사는 부도를 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아빠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회사를 매각했고 아빠의 희생 덕분에 회사와 직원들은 살아남게 되었어요. 아빠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일생을 다 바쳐 일궈낸 회사를 살리느라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 아빠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도 내보내고 홀로 집에 계셨던 탓에 발견이 늦어져서 발견 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빠는 한 달 넘게 한방병원 중환자실에서 생활하시다가 잠시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하루아침에 전 고아가 된 거예요. 아빠 장례식장에는 회사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모든 장례 절차는 아빠와 창업부터 함께 하셨던 강의사님이 맡아주셨어요. 남편은 하도 울어서 탈진 상태였던 절 대신해서 상주 노릇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은 주변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지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제 인생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시작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온 그 시점부터였죠. 평소 상냥하고 나긋나긋하던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로 현관에 들어서는데도 누구 하나 달려와 손을 잡아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소파에 앉아 빤히 절 쳐다보며 가소롭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장지에서 출발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오는 거냐? CM일 굶겨 죽일 작정이야? 왔으면 밥부터 차려라. 어서. 기가 막혔어요. 방금 땅에 아빠를 묻고 온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호통을 치다니. 제정신인가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밥을 차리라고요? 아니, 방금 부모를 땅에 묶어온 사람한테 밥 차리라고 닥달하시는 거예요? 네? 서운한 마음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데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며느리가 돼선 시어머니한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따지는 거야? 뭐야? 언니네 아빠 죽었으니까 우리 엄마도 굶어 죽으란 거야? 뭐야? 완전 개싸가지네. 평소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시누이는 거품을 물며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순간 내가 악몽을 꾸고 있나 착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보다 놀라운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거든요. 주차를 하고 저보다 늦게 집에 온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상주 완장을 바닥에 내던지며 화를 내는 거예요. 아씨, 망했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는데 어떻게 네 집은 네 아빠 죽고 나니까 쥐뿔도 안 남냐? 와, 완전 빡쳐. 왜? 아무것도 없대? 집이랑 땅은? 네 장인 살던 집, 그것만 해도 꽤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쪼르르 달려가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챙기려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물었어요. 없어. 방금 김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회사 살린다고 돈이며 부동산 다 팔아서 회사에 때려 넣었대. 집도 담보 잡혀서 병원비에 이거저거 세금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대. 아씨, 완전 똥 밟았어, 엄마. 남편의 낯선 모습에 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제 손을 놓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모자는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돌아가신 아빠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성에 안 찼는지 그 화살을 제게 돌리더군요. 멍청한 놓친애가 지 새끼 구할 생각은 않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회사놈들한테 그 많은 재산을 다 쏟아부을 때 넌 옆에서 뭐 했냐? 얘가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전 재산 올인했으면 회사는 잡았어야지. 그걸 돈 한 푼 안 챙기고 매각을 해? 너랑 니네 아빠 머리에 이상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럼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아, 됐고.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너 더 이상 못 데리고 살아. 너도 양심 있으면 나한테 빌부터 먹고 살 생각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난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드니까 내 인생에 빌부터 먹고 살 생각 말고 넌 네 힘으로 살 생각해.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세상 끝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이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절 힘껏 떠미는 것 같았죠. 그 길로 무작정 집을 나와 차를 타고 달렸어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기름이 떨어져 멈출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이대로 아빠를 따라갈까? 나쁜 마음을 먹으려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이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터라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꺽대며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눈물이 멈췄어요. 그제야 강 이사님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셨죠. 전 제가 처한 기막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곤 기름이 떨어져 차는 길가에 멈춰 서 있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다는 말도요. 제 얘기를 듣고 강 이사님은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곤 제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강 이사님이 마련해 주신 제주도 별장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은 제가 나가던 그때와 달라진 게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는 시어머니도, 게임에 빠져 컴퓨터 앞에 사는 시누이도 모두요. 달라진 게 있다면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평일 오후임에도 집에 있다는 거 정도? 절 보자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곤 절 노려봤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댔죠. 방에서 늦잠을 자던 남편은 짜증을 내며 거실로 나왔어요. 안 돌아올 것처럼 나가더니 벌써 기어 들어오냐? 난 또 영영 안 들어올 줄 알았지. 절 보자 남편은 똥 씹은 표정을 하며 말했어요. 내 집인데 당연히 와야지. 참, 이거 이혼 서류야. 내 건 다 적었으니까 당신 거 적어줘. 전 서류 봉투를 남편한테 건넸어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보던 남편은 순간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말까지 더듬었어요. 왜냐고요? 제가 남편 보라고 이혼 서류 뒤에 제 명의로 된 제주도 땅 문서를 끼워 넣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자기, 제주도에 땅이 있었어? 이게 얼마야? 땅 얘기에 방에서 시누이가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 땅 문서를 살폈죠. 그리곤 급화색이 되더군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처럼요. 그리곤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아가, 지금껏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온 거니? 세상에, 피골이 상접한 거 봐. 그동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거야? 에휴, 가여운 것. 친정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다 잊고 과거는 훌훌 털어라. 안 좋은 기억은 후딱 터는 게 상책이다.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 테니까 씻고 와라. 밥부터 먹자. 와우, 이건 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따놓은 당상이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시어머니뿐만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랑 남편도 거의 동급으로 확 표정을 바꾸곤 예전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이야, 연기파들 나셨네. 온 가족이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야. 그렇게 죽일 듯이 발톱 세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땅 문서 보더니 순한 양이 되셨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전엔 자기가 워낙 정신 못 차리고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냉혹한 현실 자각하라고 일부러 강하게 밀어붙인 거였지. 우리가 안 그랬어 봐? 자기가 지금처럼 정신 차렸겠나? 다 자기 위해서 악역을 자처했던 거라고. 근데 자기야, 이 땅 어디서 난 거야? 아니 겉보다 땅이 꽤 넓던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와중에도 남편은 땅에 눈독을 들이더군요. 글쎄, 못해도 4, 50억은 되겠지? 근데 그건 자기가 알아서 뭐하게? 우리 이혼할 사이인데. 자기야, 오늘 중에 제출할 수 있게 얼른 이혼 서류 좀 작성해 줄래? 내가 당신들 쌍판떼기를 보고 있자니 토가 쏠려서 말이야. 뭐?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아주 간땡이가 부었나? 땅 좀 생겼다고 아주 기고만장이구나 너. 그래, 이혼해줄게. 근데 그냥은 안 돼. 나 지난주에 회사에서 잘렸거든. 왠지 알아? 다 잘난 네 아빠 사위라서 미운 털 박혀서 잘렸어. 내가 너 때문에 인생까지 조졌는데 그냥 순순히 물러설 순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난 내 몫의 재산 분할은 확신히 받고 끝낼 생각이야. 마침 잘 됐다. 생각지도 못한 제주도 땅까지 생길 수 있게 됐네. 고맙다 야. 남편은 무척이나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그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자긴 역시 한결같아. 회사 일도 더럽게 못해서 매번 회사에 노만 끼치더니 법에 대해서도 개뿔 아는 게 없구나. 재산 분할? 그래, 해야지. 근데 분할 대상의 재산은 결혼 이후에 생성된 거에 한해서라는 거 모르나 봐? 이 집이랑 차,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제주도 땅? 이거 역시 우리 아빠가 내 몫으로 남겨준 거니까 자기한텐 전혀 권리가 없거든. 전부 특유재산이니까 말이야. 기억나지? 이 집에 신혼살림 차릴 때 자기가 들고 온 거. 별 볼 일 없는 이 몸뚱이랑 거머리 같은 네 엄마랑 네 여동생 그게 다였어. 근데 난 네가 가져온 거 하나도 탐이 안 나서 말이야. 그냥 너 다 주려고. 우리 아빠가 현명했지. 언제고 네가 내 뒤통수 칠 거라고 강 이사님한테 이 땅 문서 맡기면서 그랬다더라. 잘 간직했다가 너랑 헤어질 때 주라고. 분명히 네가 자기 딸 홀딱 벗겨먹고
빈손으로 내쫓을 거 아셨던 거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사색이 돼선 절 붙잡았어요. 자기야,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잠깐 헷가닥 했었나 봐. 회사 잘린 충격으로 미친 짓 좀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 좀 한 번만 봐주라, 응? 그래, 아가, 이 애미가 이렇게 비마. 서운한 마음 평생 우리한테 풀면서 살아라. 평생 받아줄 테니 제발 용서해주렴. 그래요, 언니. 언니 원래 독한 사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아주 가관이었어요. 세 사람이 제 발밑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비는데 정말 역겹더라고요. 됐고, 피곤하니까 다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딱 1시간 여유 줄게요. 그 안에 구질구질한 당신들 짐 챙겨서 나가주세요. 알았죠? 이 시간 어기면 사람 부를 테니 각오하시고요. 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미련을 못 버리고 방문 앞에서 용서해달라 애원을 해댔죠. 그렇게 1시간이 흐른 뒤 전 사설업체에 전화를 했고 업체 사람들이 도착해서야 남편과 그의 가족들을 집에서 끌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전 서울집을 정리해서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복작되던 서울을 떠나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에 내려오고 나니 한동안 절 괴롭히던 두통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 내 아빠 등에 타서 호가호위하며 살았던 남편은 여전히 재취업을 못한 채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현재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제 돈만 믿고 홀라당 유흥비로 탕진한 탓에 월세 보증금도 수중에 없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몇 년간을 일도 안 하고 저희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말 다 했고요. 호랑이 등에 탈 땐 좋았겠지만 그 등에서 내려온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선 생각 않고 살았던 게 죄라면 죄겠죠. 암튼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전 제 인생에만 신경 쓸 생각이니까요. 이곳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맞을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전 바쁘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이에요. 이런저런 일 풀어놓고 나니 정리도 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넉넉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